우리가 몰랐던 정신과에 대한 모든 것. 오늘의 주제, 우리가 몰랐던 정신과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고립감, 우울감, 힘들어, 번아웃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계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나 이걸로 인해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를 좀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지금 의료계에서는 대부분의 과의 환자 수가, 진료 수가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금 지내고 있잖아요.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쓰다 보니까 감기에 걸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몇 개 과만 이제 진료량이 오히려 늘어난 과들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게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많이 늘기도 했고요. 네,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이제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 없으시고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외롭고 혹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뭐가 안 되는 것이 좀 좌절스럽고 이런 느낌들이 항상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관련된 이런 감정의 문제들이 굉장히 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그 시국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게 좀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좀 위협을 받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빨리 좀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정신과를 이제 찾는 분들이 좀 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정신과를 좀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끙끙 앓거나 아니면 그냥 방황을 하거나 혼자 거기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혼자 좀 극단적인 생각도 좀 하거나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가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얘기를 들어야 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마음의 병도 상담을 받아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단순하게 일시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마음이 또 놓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지 않는지 좀 궁금하고 사실 그게 또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이라든가 편견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신과 다닌다고 사람들이 알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여전히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낙인, 영어로는 스티그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다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야라고 그냥 선입견을 딱 붙여버리는 마치 무슨 그 마크를 딱 찍듯이 낙인 1등급, 찍히듯이. 2등급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나쁜 의미의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진료를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고민 많이 하셨죠? 라는 걸 먼저 여쭤보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정신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문턱은 이만큼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사회적인 편견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편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견이 있네요. 정신과 약은 먹으면 내성이 생겨 위험할 것 같다. 이런 편견 사실입니까? 이게 내성이라는 거에 대한 과학적 의미가 먼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내성이라는 거는 맨 처음엔 1만큼의 약을 썼을 때 효과를 느꼈다면 어느 순간부터 1이라는 약이 이만큼의 양이 나한테 효과를 못 주게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1이 1.5가 되고 1.5가 또 모자르게 돼서 그 다음에 또 2가 되고 2.5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면 계속 양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약에 내성이 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약을 먹으면서 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정신과 약 중에서는 실제로 내성이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분류되는 약들은 대부분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법적으로 되게 까다롭게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이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계열이에요. 예, 물론 마약류도 그런 내성이나 중독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약들은 실제로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드시게 되면 끊기도 어렵고 용량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과 약은 모든 약이 다 이런 내성이 있는 약이 아니에요. 다른 약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약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내성 있는 약을 처음에는 좀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이런 내성 있는 약들을 끊어낼 수 있는 약들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죠. 대부분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약을 관리하고 본인도 약을 잘 알고 계속해서 좀 사용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성을 걱정할 만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다만 내성을 걱정해야 될 만한 케이스는 남용하는 경우죠. 남용이라는 거는 진짜 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먹고 한 알 먹어야 될 걸 두 알, 세 알, 네 알씩 먹고 막 몇 봉지씩 한꺼번에 먹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몸에서는 계속 이제 어느 정도의 좀 기준을 맞춰야 될지를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높은 용량의 기준을 맞추게 되면서 적은 용량은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남용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내성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어떤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어떤 처방에 맞게끔 그 적정량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오남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네. 꼭 약물은 진짜 오남용은 안 됩니다. 또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간이 길어서 한 번 가면 평생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편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편견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 질환 중에서는 이제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평생에 가깝도록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신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는 사실 이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으시거든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이 심하다거나 불안이 심하다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게 심하다거나 이런 영역들은 충분히 중간에 좋아지셔서 병원을 더 이상 안 가도 될 상태로 완치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병원을 가고 안 가고는 의사가 정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정하죠. 환자분들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안 가셔도 돼요. 네, 근데 다만 그거를 더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관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진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증 질환의 경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가볍다는 말이 좀 본인이 힘드니까 이게 좀 어불성설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사실 한두 번의 진료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막 불안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불안한데 많은 분들이 불안을 그냥 꼭꼭 눌러놓고 그냥 숨고 싶거든요. 이거 도저히 그냥 직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막상 가서 이것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인지, 어떤 진단이 있고 굳이 약이나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면 좋아질 것인지, 혹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의 윤곽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이 가라앉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치료를 계속 받을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정신과를 방문하시는 거는 꼭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평생 갈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편견 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료 비용이 비쌀 것이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정신과는 기본적으로는 비급여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험 진료로 다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급여를 주로 하는 어떤 병원들,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이런 데보다는
보험의 적용을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병원을 상담 중심의 병원인지 이제 약물 중심의 병원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들이는 만큼 진료 비용은 네네. 비싸질 수밖에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 정말 내가 감당도 못할 정도로 뭐 비용이 나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네. 첫 3회 진료까지 상담비가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혹시나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될 수준인지 아닌지를 그냥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문의하셔가지고 의뢰를 받고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비용 절감이 되니까 뭐 부담되신다면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지원책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마음의 병을 안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이 비용까지 발생해서 나 못 갈 거야 하는데 보건소를 통하면은 이제 병원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알려주고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받으세요. 예,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또 편견 어떤 편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진료 후 기록이 남아서 추후 취업이나 승진에 불리할 것이다. 이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기록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주저하거든요. 이거는 불이익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찌됐건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진단명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진단인 것 같습니다라는 게 기록에 남고 그리고 구체적인 진료 기록이 남고 어떤 처방이 나갔는지가 진료 기록에 남는데요. 우선 진단명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신과 진단 코드가 아닌 일반 의료 코드로 정신과 진료가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명이 없이도 물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정신과 진단명이 있어야겠지만 상담만 하는 건 정신과 진단명이 없이 그냥 일반 의료 코드로도 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구체적인 진료 기록은 개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밖으로 유출될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이 혹시라도 어디 가서 잘못 사인을 하시면 이게 유출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동의서가 본인께서 실제로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명을 하셨는지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료 기록이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 기록과 진단명은 보험공단에는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보험으로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거 역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회사로 넘어갈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시거나 승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럴 땐 있어요. 제가 오시면 반쯤 농담처럼 혹여나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실 거 아니시죠? 혹시 나중에 청와대 들어가실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특수기관이잖아요. 국가에 대한 특수기록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 특수기관에서는 FBI에서 모든 거를 다 열람할 수 있듯 그런 특수기관에서는 혹여나 열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 직장인이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직장 내에서 효율적인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직장에서 정신과 진료를 명령하거나 권유하고 그 비용 전체를 직장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거는 너가 이상하니까 진료받고 제대로 좀 해 이게 아니고요. 너가 더 앞으로 우리 직장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 너에게도 필요할 거고 이거는 너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도움을 주기 위한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잘 일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우리 삶 전체를, 우리 사회 전체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 그게 국가정보원이 됐던 청와대가 됐던
거기에 계신 분들 역시도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때는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업무에 임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좀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개인적인 열람은 절대 아마 안 될 거고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엄청 강화돼 있어요. 이게 또 사찰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 동의가 없으면은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익은 전혀 없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권유하는 것도 너 저 정신과 가봐 이게 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 종합검진 받아봐 하는 것처럼 복지죠 어떻게 보면 복지죠. 복지적인 그런 또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회사에서 이렇게 권장하면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갈 것 같아요. 미국의 회사에서 조퇴를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네. 조퇴의 이유가 사유, 예. 두 가지. 1, 2위를 다투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에요. 근데 이제 참 뭐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내가 조퇴하겠습니다. 나 우울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사회 자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우울감이나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좀 억압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이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한때는 뭐 저 우울해요. 누군 즐겁냐? 누군 뭐 좋아서 일하냐? 이렇게 받아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제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부장님 저 우울해요. 난 즐거워서 일해? 이 친구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아예 말을 못하는 그런 이런 사회들이나 시선들이 좀 바뀔 필요는 있다. 순간 쫄았어요. 너무 리얼하셔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네. 혹시 후배들은 이거 즐거워서 일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시선이 그런 것들부터가 좀 진짜 저 우울해요. 그럼 무슨 일이야라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담이고 거기가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정신과 같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